화려한 백화점의 불빛 아래 윤하율은 마치 주변의 명품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교복 재킷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에코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진열장 너머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모든 것, 즉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삶에 대한 무언의 항변이었다. 하율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이 울렸다. 오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어머니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윤씨 가문의 명예에 대해 강조했다. 아버지는 신문 한 면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네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희망, 그 단어는 하율에게는 족쇄와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 숨막히는 기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 그녀는 진열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처럼 보이기 위해 애썼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들과 점원들의 나긋한 목소리가 가득했다. 모두가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하율의 눈에는 그들의 웃음조차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그녀가 갇혀있는 길댓 차게를 이해할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어제 밤늦게까지 이 계획을 세웠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 같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자신을 옥죄는 압력에 질식할 것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과외 미래를 위한 끝없는 준비 친구들과의 최소한의 교류마저도 시간 낭비로 치부되는 삶.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다.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녀는 이 무모한 도전을 선택했다. 진열장 안의 목걸이는 억대를 호가하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하율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원한다면 이 백화점을 통째로 사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그들의 방식에 진저리가 났다. 그녀는 무언가를 스스로 쟁취하고 싶었다. 그것이 설령 잘못된 길일지라도 그것은 오직 그녀만의 선택이 될 터였다. 하율은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점원은 다른 손님에게 열정적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계산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지금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해야 해. 이걸 해야만 해.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도구를 꺼냈다. 주머니 속에서 그것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다. 위험했지만 그것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진열장 잠금장치 쪽으로 손을 뻗었다. 훈련된 손길로 조심스럽게 도구를 끼워 넣고 비틀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 그 소리는 유독 크게 들리는 듯했다. 마치 온 세상이 그녀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잠금 장치가 풀렸다. 투명한 진열장 문이 스르륵 열렸다. 하율은 손을 안으로 넣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과 보석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고스란히 반사했다. 하율은 재빨리 목걸이를 에코백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열장 문을 살짝 닫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매장을 벗어나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늘 귀한 것은 보석처럼 숨겨두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율의 삶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투명한 진열장 안에 전시된 보석처럼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고 평가받았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와 같았다. 그녀는 그것을 훔침으로써 그 무게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잠시만요. 하율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뒤돌아보니 한 점원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점원의 얼굴에는 의심과 함께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발광하는 징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귓게는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싸늘한 백화점의 공기는 그녀의 뺨을 때리는 듯했다. 아가씨, 혹시 뭘 훔치신 건 아니죠? 점원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하율에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렸다. 주변의 시선들이 일제히 하율에게로 향했다. 명품을 구경하던 손님들은 물론 다른 매장의 점원들까지도 그들의 시선을 하율에게 고정했다. 모든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마치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만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숨소리마저도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어 사라지고 싶었다.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하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손은 여전히 에코백 안의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갈수록 차가운 보석의 감촉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바닥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완벽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바랐던 것일까? 그녀는 과연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점원의 얼굴에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하율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가방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점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단호함은 하율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서 다가오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였을까? 아니면 알 수 없는 해방감이었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진정한 외침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윤씨 가문의 윤아율이 아닌 그저 자신을 잃어버린 한 명의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선 아래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백화점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입니까? 시끄럽게. 그는 점원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점원은 그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학생이 상품을 훔치려 했습니다. 지금 가방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하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했다.
단순한 좀도둑이라고 하기에는 하율의 모습이 너무나 초연하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매니저는 하율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학생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은근한 조심스러움도 묻어 있었다. 하율은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다. 그 불안감은 왜일까? 단순한 절도 사건에 매니저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침묵은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마지막 남은 저항이었다. 점원은 답답하다는 듯 매니저에게 다시 말했다. 매니저님, 저 학생이 분명 뭘 훔쳤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녀는 하율의 에코백을 가리켰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더 집중되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보였다. 하율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외롭고 지친 한 소녀일 뿐이었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바랐던 것일까? 그녀는 과연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율의 온몸은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뒤돌아보니 한 점원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점원의 얼굴에는 의심과 함께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발광하는 징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귓게는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싸늘한 백화점의 공기는 그녀의 뺨을 때리는 듯했다. 아가씨, 혹시 뭘 훔치신 건 아니죠? 점원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하율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렸다. 주변의 시선들이 일제히 하율에게로 향했다. 명품을 구경하던 손님들은 물론 다른 매장의 점원들까지도 그들의 시선을 하율에게 고정했다. 모든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마치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만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숨소리마저도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어 사라지고 싶었다.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하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손은 여전히 에코백 안의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갈수록 차가운 보석의 감촉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바닥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완벽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바랐던 것일까? 그녀는 과연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점원의 얼굴에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하율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가방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점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단호함은 하율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서 다가오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였을까? 아니면 알 수 없는 해방감이었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진정한 외침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윤씨 가문의 윤아율이 아닌 그저 자신을 잃어버린 한 명의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선 아래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백화점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입니까? 시끄럽게. 그는 점원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점원은 그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학생이 상품을 훔치려 했습니다. 지금 가방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하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했다. 단순한 좀도둑이라고 하기에는 하율의 모습이 너무나 초연하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매니저는 하율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학생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은근한 조심스러움도 묻어 있었다. 하율은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다. 그 불안감은 왜일까? 단순한 절도 사건에 매니저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침묵은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마지막 남은 저항이었다. 점원은 답답하다는 듯 매니저에게 다시 말했다. 매니저님, 저 학생이 분명 뭘 훔쳤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녀는 하율의 에코백을 가리켰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더 집중되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보였다. 하율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외롭고 지친 한 소녀일 뿐이었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바랐던 것일까? 그녀는 과연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몇몇 건장한 남자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곧장 하율이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에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은 물론 매니저와 점원까지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얼굴에는 딱딱한 표정만이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중년의 신사로 회색빛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곧장 매니저에게 다가왔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지만 놀랍게도 차분했다. 매니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하율은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얼굴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발작적으로 뛰었다. 그 남자는 설명을 듣고 난 후 천천히 하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하율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율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모든 나약함과 불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하율아, 남자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낮게 울렸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다. 하율은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 윤대호였다.
하율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가 여기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녀는 그저 외롭고 지친 한 소녀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맞은편에 서서 그녀의 에코백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윤대호는 매니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의 말에 매장하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점원의 입이 떡 벌어졌고 주변 손님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에 경악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윤성그룹의 윤대호 회장. 그의 딸이 백화점에서 절도를 시도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윤대호 회장을 바라보았다. 따님이라니요, 회장님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대호는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매니저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매니저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대호는 하율에게 다가섰다. 그는 하율의 에코백을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하율은 저항할 힘도 없었다. 그는 가방 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매장 안의 조명 아래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그 목걸이는 하율의 손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 듯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반항이 아닌 그녀의 가족의 명예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윤대호는 목걸이를 점원에게 건넸다. 이것을 다시 진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백화점 전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사도 소문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점원과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예,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들은 감히 윤대호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었다. 하율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실망감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꾸짖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냉정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그에게 있어 단지 수습해야 할 문제일 뿐 그녀의 내면에서 비롯된 외침은 아니었다. 윤대호는 하율의 어깨를 잡고 매장 밖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하율은 마치 인형처럼 아버지에게 이끌려 걸어갔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왔다. 그러나 이제는 비난의 시선이 아닌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윤성그룹 회장님 딸이래.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값많은데 왜 훔쳤을까? 그들의 목소리는 하율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악몽이 끝나기를 바랐다. 백화점 출구로 향하는 동안 하율은 자신이 갇혀있는 거대한 감옥을 느꼈다. 그 감옥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철창보다 더 단단하게 그녀를 속박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지만 그녀의 발은 여전히 족쇄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일탈은 실패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실패는 그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가?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가? 이 의문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 윤대호 회장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웅장한 대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섰다. 하율은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위용을 뽐내는 정원 고풍스러운 유럽식 대리석 조각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저택.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그림 같은 집이었지만 하율에게는 언제나 차갑고 숨막히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차 문이 열리고 윤대호는 먼저 내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하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하율은 마치 죄수처럼 윤대호의 비서에게 이끌려 그의 뒤를 따랐다. 저택 안은 정적만이 흘렀다. 은은한 조명 아래 걸려있는 값비싼 그림들과 화려한 장식품들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거실에는 어머니 최미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하율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율을 맞았다. 하율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하율의 불안한 심리 사이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듯했다. 하율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또한 윤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대호는 서재로 향하기 전 거실에 멈춰 서서 하율과 최미연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한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윤성그룹의 명예는 너 하나의 행동으로 무너질 수 있다. 명심해라. 그의 말은 하율에게는 죄책감과 함께 차가운 경고로 다가왔다. 그는 딸의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오직 명예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최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하고 불렀지만 윤대호는 그녀의 말을 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의 뒷모습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는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기계처럼 보였다. 하율은 아버지가 사라진 서재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이후 하율의 삶은 더욱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그녀의 학교는 물론 모든 외부 활동이 중단되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차단되었다. 스마트폰은 압수되었고 태블릿 PC는 학습용으로만 제한되었다. 개인 교사들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의 방을 드나들며 그녀를 가르쳤다. 그녀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었던 스케치북과 그림 도구들은 모두 압수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마저도 빼앗겼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거대한 저택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감옥이 되었다. 하율은 저항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윤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반항을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치부하며 냉정하게 대했다. 오히려 그녀가 반항할수록 그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다. 하율은 점차 지쳐갔다.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듯했다. 밤이 되면 하율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빛은 그녀의 어둠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윤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갇혀있는 꼭두각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의 삶을 회상했다. 윤하율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다.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음식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옷 전 세계 어디든 데려다줄 개인 전용기.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풍요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다. 그녀는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을 수 없는 고문과도 같았다. 특히 그녀의 생일은 늘 그녀에게 고통이었다. 화려한 파티, 값비싼 선물.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머니는 늘 형식적인 미소만을 지었다. 그녀는 그저 윤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 아래 전시되는 인형에 불과했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백화점에서 그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외로움과 절규였다. 하지만 그 외침마저도 아버지의 권력에 의해 너무나 쉽게 덮여버렸다. 어느 날 밤 하율은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저태가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정원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별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온실 안에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가꾸던 작은 화분이 있었다. 그녀는 그 화분 속에 작은 새싹을 바라보았다. 그 새싹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희망이었다. 하율은 화분에 물을 주며 속삭였다. 너라도 무럭무럭 자라야 해. 나 대신 자유롭게 자라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이 화분 속의 새싹처럼 작은 유리 온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외부의 거친 세상과 단절된 채 그저 정해진 환경 속에서만 자랄 수 있는 존재. 그때 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관리인 김노인이 들어섰다. 김노인은 오랫동안 윤씨 가문에서 일해 온 사람이었다. 그는 윤대호 회장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을 지켜왔다. 그는 하율이 어릴 때부터 그녀를 돌봐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다. 아가씨, 여기서 무얼 하십니까?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하율에게 작은 담요를 건네주었다. 하율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김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할아버지,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인데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이 집에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하율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김노인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얻고 싶었다. 김노인은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아가씨의 마음 제가 어찌 모를까요? 회장님께서는 아가씨를 많이 아끼십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서투르실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윤씨 가문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끼신다고요? 아끼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가두나요?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나요? 하율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김노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김노인은 온실 속 새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가씨,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끼치려 하겠습니까? 다만 회장님께서는 아가씨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분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으시겠죠.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듯했다. 아빠에게 고통이라니요? 아빠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요. 하율은 이해할 수 없었다. 윤대호 회장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가씨.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짊어져 가야 할 짐도 무거워지는 법이죠. 회장님께서
아가씨에게 기대하는 것이 큰 만큼 그분의 어깨 또한 무거울 것입니다. 아가씨께서는 그저 지금의 상황을 견디기 힘든 것일 뿐입니다. 하율은 김노인의 말에 의문이 들었다. 아버지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녀가 아는 아버지는 언제나 강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김노인의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그녀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비밀을 알고 싶었다.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이 그녀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율은 아버지의 서재에 놓인 오래된 앨범에 대한 궁금증으로 밤잠을 설쳤다. 그 앨범은 윤대호 회장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비밀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그녀는 아버지가 서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앨범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윤대호는 서재 문을 항상 잠가두었고 그의 비서나 경호원들은 그림자처럼 집안 곳곳을 지켰다. 하율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하율은 개인 교사에게 수학 수업을 받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김노인이 정원을 가꾸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오래된 삽과 함께 낡은 작업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문득 하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김노인, 그는 윤씨 가문의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 앨범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하율은 서둘러 김노인을 찾아 정원으로 나갔다. 김노인은 허리를 숙인 채 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다. 할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김노인은 몸을 일으켜 하율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가씨,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십니다.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하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김노인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할아버지, 아버지 서재에 오래된 앨범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슬퍼하는 걸 봤어요. 그 앨범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하율의 눈빛은 간절했다. 김노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그것은 아가씨께서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저 회장님의 오랜 상처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상처요. 무슨 상처인데요?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차가워졌는지 알고 싶어요. 그 앨범이 혹시 엄마와 관련된 건가요? 하율은 다급하게 물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릴 적부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차가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가씨의 어머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회장님께서 아직 젊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과거에 대한 향수가 묻어나는 듯했다. 하율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니. 그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아는 아버지는 오직 일과 윤성그룹만을 아는 사람이었다. 첫사랑이요. 그런데 왜 그 앨범을 보면 슬퍼하세요? 김노인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하율에게 온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온실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김노인은 작은 의자에 앉고 하율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노인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는 원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연. 아가씨의 어머님과는 다른 분이셨죠.
그녀는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가씨께서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회장님께서는 지금처럼 대단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저 윤성그룹의 젊은 후계자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수연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하율은 김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차갑고 냉철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의 아버님, 즉 아가씨의 할아버님께서는 그 관계를 반대하셨습니다. 윤성그룹의 후계자는 가문의 명예에 걸맞은 배필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수연 씨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으니까요. 할아버님께서는 수연 씨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율은 숨죽이며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할아버님께서는 만약 회장님께서 수연 씨를 포기하지 않으면 윤성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협박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수연 씨에게 해가 갈까봐 그리고 윤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결국 수연 씨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이 회장님께서 내리신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율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했다니. 그녀는 그제야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아픔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을 터였다. 그럼 그 후 수연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그 후 어떻게 되셨고요? 하율은 목소리를 낮췄다. 김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수연 씨는 그 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회장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로 변하셨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리셨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님과는 정략 결혼을 하셨고요. 그분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가씨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잠시 기뻐하시는 듯 했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율은 김노인의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나 아프고 슬픈 이야기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랑을 포기하고 냉혈한으로 변한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썼던 것이다. 그녀가 겪었던 외로움과 압력은 어쩌면 아버지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그 앨범에는 수연 씨 사진이 들어있는 건가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님께서는 그 앨범을 서재에 숨겨두고 가끔씩 꺼내보시곤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회장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동정심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 그 앨범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하율은 간절하게 부탁했다.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회장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율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호기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이 일은 회장님께서 아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날 밤 김노인은 몰래 서재 문을 열고 앨범을 가져왔다. 온실에서 하율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앨범 안에는 낡고 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인 김수연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수연 씨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하율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그들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이 가득한 표정으로 벚꽃 길을 걷는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런 순수한 미소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저릿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 깨달았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수연 씨가 혼자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사랑 영원히 널 기억할게. 그리고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수연. 하율은 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했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차가움은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을 뿐이었다. 그때 하율의 눈에 앨범 맨 뒤에 끼워져 있던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신문기사의 스크랩이었다. 신문기사의 제목은 김수연 씨 교통사고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율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었다. 기사에는 김수연 씨가 몇 년 전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수연 씨가 단순히 결혼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사망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자신의 첫사랑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픔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신문 기사의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누군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계략이었어. 윤대호가 회장이 되기 위한 희생양. 글씨는 흘려 쓴 듯 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계략 희생양.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다는 말인가? 하율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혼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율은 아버지가 첫사랑을 포기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동정심을 느꼈지만 만약 이 죽음이 계획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하율은 김노인을 찾아 다시 온실로 돌아갔다. 김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율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그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 메모는 누가 쓴 거예요? 수연 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요. 하율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김노인은 신문 스크랩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하율의 손에서 스크랩을 빼앗아 들었다. 아가씨, 이걸 어디서, 이걸 보셨습니까? 이건 아가씨께서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이건 회장님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비밀이요? 이게 아버지의 비밀이에요. 수연 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 메모는 누가 쓴 거예요?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하율은 김노인을 다그쳤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갈구했다. 김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하율에게는 긍정의 의미로 다가왔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수연 씨의 죽음에 대해 김노인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가씨를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저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진실을 숨겼다는 말이에요. 수연 씨의 죽음에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율은 충격에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김노인이 이렇게까지 진실을 숨길 줄은 몰랐다. 김노인은 흐느꼈다. 아가씨의 할아버님께서 윤성그룹의 경영권을 회장님께 물려주기 위해 수연 씨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거부하셨지만 할아버님께서는 회장님을 협박하셨습니다. 윤성그룹을 파멸시키겠다고, 그리고 수연 씨를 해치겠다고.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그분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 씨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떠나보냈지만 결국 그녀는 김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오열했다. 하율은 김노인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수연 씨를 죽이려 했다니.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결국 그녀는 죽임을 당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윤성그룹의 경영권을 위한 것이었다니.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녀가 알던 온화한 할머니와는 달리 잔혹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일을 막지 못했어요.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수연 씨가 안전하게 외국으로 떠난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께서는 회장님 몰래 사람을 시켜 수연 씨를, 그분은 회장님께서 수연 씨를 완전히 잊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회장님을 윤성그룹의 최고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율은 비틀거렸다.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피해자였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잔혹한 살인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황금 감옥이 피로 물든 곳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윤성그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다. 그녀의 삶은 이 모든 비극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수연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할아버지의 짓이라는 것을요. 김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예, 회장님께서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때부터 회장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윤성그룹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그것이 수연 씨의 죽음에 대한 그의 속죄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아가씨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아가씨를 외부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가씨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셨던 것도 아가씨를 지키기 위한 그분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하율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지 차가운 권력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통제하려 했던 것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사랑은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것 또한 사랑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은 할아버지였다. 윤성그룹의 어두운 비밀. 그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그리고 김수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하율은 김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더 이상 이 비밀을 묻어둘 수는 없어요. 수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해야 해요. 그리고 윤성그룹의 어둠을 밝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김노인은 하율의 결심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다. 그는 하율의 손을 꽉 잡았다. 아가씨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이 늙은이도 아가씨의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용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과 함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었고 그녀를 믿어주는 김노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김노인의 고백은 하율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황금 감옥은 사실 아버지의 깊은 상처와 할아버지의 잔혹한 야망으로 얼룩진 비극의 산물이었다. 하율은 더 이상 단순한 반항심이 아닌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다. 김수연 씨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아온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이제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다음 날부터 하율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개인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 앞에서는 순종적인 딸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김노인과 몰래 연락하며 정보 수집에 나섰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김수연 씨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였다. 김노인은 하율에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공식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가씨, 이 일은 회장님께서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셨던 일입니다. 쉽게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율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태블릿 PC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에 몰두했다. 할아버지 윤성그룹 창업주 윤정호 회장의 이름과 김수연 교통사고 사망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했다. 그러나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정보는 철저히 삭제되거나 은폐된 듯 했다. 윤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좌절감에 빠져 있던 하율의 눈에 문득 김노인이 건네주었던 신문 스크랩 아래의 송을씨 메모가 다시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계략이었어. 윤대호가 회장이 되기 위한 희생양.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아버지가 회장이 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율은 김노인에게 메모에 대해 다시 물었다.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은 저의 예전 동료가 남긴 것입니다. 그분은 회장님께서 수연 씨를 만나기 전부터 회장님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연 씨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몇 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그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기 위해 그분을 처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하율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비밀을 위해 사람을 해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분의 이름은요, 혹시 어디 사셨는지 아세요?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당시에는 회장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회장님 아버지, 즉 아가씨의 할아버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할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오른팔이었던 최 상무가 있었습니다. 초의 상무. 하율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가 어릴 적에도 종종 할아버지의 옆에서 보던 사람이었다. 초의 상무는 항상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왠지 모를 위압감을 주었다. 그는 지금도 윤성그룹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가 이 모든 일의 공범이었다는 생각에 하율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율은 이제 자신의 집안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학교에 있을 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친구 이에나를 떠올렸다. 예나는 정의감이 강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비록 위험한 일일지라도 그녀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하율은 개인 교사와의 수업 도중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찾으러 갔다. 스마트폰은 아버지의 서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율은 이미 몇 날 며칠을 서재 금고의 잠금 장치를 해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생일, 어머니의 결혼 기념일 등 가족 관련 숫자들과 할아버지의 기일 등을 비밀번호로 쓰일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여러 조합을 시도했고 마침내 어머니의 생일 숫자로 금고문을 열 수 있었다. 금고 안에는 그녀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중요 서류들과 또 다른 오래된 서류철들이 놓여 있었다. 하율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재빨리 집어들고 서류철들을 대충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중 진행 중인 소송이라고 쓰여진 서류철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민준. 하율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이민준은 김노인이 말한 비서실장이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고 아버지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는 충격과 함께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 서류철 안에서 이민준의 연락처와 현재 주소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급히 그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서류철과 스마트폰을 다시 금고에 넣어둔 뒤 금고문을 닫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밤늦게 하율은 몰래 예나에게 연락했다. 예나는 하율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하율아, 너 어디 간 거야? 왜 연락이 안 됐어? 너 괜찮아? 예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율은 예나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백화점 사건, 그리고 집안에 감금된 사실, 그리고 김노인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실까지. 예나는 하율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세상에 하율아, 네가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었다니. 너무 무서워. 그런데 네 할아버지가 살인자라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그걸 숨기려고 했다고. 예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응, 하지만 아빠는 피해자였어. 아빠도 수연 씨를 사랑했고 할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대. 그리고 나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대. 나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싶어. 김수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예나,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율은 간절하게 예나에게 부탁했다. 예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것은 평범한 고등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윤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상상 이상의 위험을 수반했다. 그러나 그녀는 하율의 눈빛에서 진심과 용기를 보았다. 그녀는 친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하율아. 네가 원한다면 나도 도울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윤성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곳이야. 하율은 예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하율은 예나에게 이민준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예나, 이분 좀 찾아가 줘. 이민준이라는 분인데 예전에 아빠 비서실장이었대. 이분이 김수현 씨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아빠랑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 편이 되어줄 수도 있을 거야. 예나는 이민준을 찾아 나섰다. 며칠 후 예나는 이민준을 만났다는 소식을 하율에게 전했다. 이민준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하율이 윤대호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이민준은 김노인이 예상했던 대로 김수현 씨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윤대호 회장의 지시로 김수현 씨가 외국으로 떠난 후에도 그녀를 몰래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윤정호 회장과 초의 상무의 계략에 의해 수현 씨가 결국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민준은 그 진실을 윤대호 회장에게 알렸지만 윤대호 회장은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다. 그는 윤성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고 또한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여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이민준은 윤대호 회장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분노하여 그를 고소하고 윤성그룹을 떠났던 것이다. 그는 하율에게 모든 증거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여기에는 김수현 씨의 사망을 위장한 사고 보고서, 초의 상무와 윤정호 회장이 주고받은 은밀한 통화 기록,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을 녹취한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율은 이민준이 넘겨준 자료들을 보며 손을 떨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초의 상무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느냐는 것이었다. 윤성그룹은 언론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하율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그들은 쉽게 그녀의 목소리를 묻어버릴 수 있었다. 그녀는 신중해야 했다. 한 번의 실수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하율은 예나와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했다. 그들은 언론에 대한 접근 방식, 대중에게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예나는 자신의 삼촌이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라는 사실을 하율에게 말했다. 우리 삼촌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분이셔. 그분이라면 아마 하율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하율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예나의 삼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아버지와 대화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랐다. 그것이 김수현 씨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윤대호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하율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하율은 떨리는 손으로 이민준이 건네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 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대호는 하율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보고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서류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하율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빠는 아빠의 첫사랑인 김수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김노인에게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최 상무가 벌인 일이라는 것도요. 윤대호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썹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하율의 손에 들린 이민준의 서류철, 그리고 김노인이 털어놓았던 비밀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하율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무너지는 듯했다. 거실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아빠의 첫사랑인 김수연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김노인에게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최 상무가 벌인 일이라는 것도요. 하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윤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서류 안의 내용들을 훑어보았다. 김수연 씨의 사망을 위장한 사고 보고서 최 상무와 윤정호 회장이 주고받은 은밀한 통화 기록,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을 녹취한 파일들. 그 모든 증거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시금 파헤쳐지는 고통을 느꼈다. 하율아, 네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윤대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하율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하율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물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알았느냐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아빠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빠 옆에 있어요.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밝혀요. 김수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윤성그룹의 어둠을 걷어내요. 그래야 아빠도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하율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다. 윤대호는 하율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하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서 이 짐을 짊어져 왔다. 이제 딸이 자신과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지려 했다. 그것은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로이자 동시에 거대한 부담이었다. 하율아, 이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윤성그룹의 뿌리는 깊고 할아버지의 세력은 막강하다.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윤대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딸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위험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황금 감옥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빠의 딸로서 김수연 씨의 죽음을 밝히고 싶어요. 이건 아빠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대호는 하율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딸과 함께 나눌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다. 네가 원한다면 아빠도 함께 하겠다. 하지만 약속해라.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라. 아빠와 함께, 그리고 김노인, 이민준과 함께 모든 것을 계획하자. 이 싸움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율은 아버지의 말에 감격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고 함께 싸워주겠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부녀의 모습으로 마주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울 것이었다. 그날 밤 윤대호는 이민준에게 연락했다. 이민준은 윤대호의 전화에 놀랐지만
그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말에 감격했다. 이민주는 윤대회에게 그동안 자신이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김노인까지 합세하여 그들은 비밀리에 회의를 시작했다. 이 싸움은 윤성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전쟁이었다. 윤대호는 이민준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수현 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재검토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정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최 상무가 그 모든 악행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수현 씨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타올랐다. 하율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에도 예나와 꾸준히 연락하며 바깥 세상의 동향을 살폈다. 예나는 이민준과 함께 예나의 삼촌인 유명 탐사보도 기자 이기혁을 만났다. 이기혁 기자는 처음에는 윤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이민준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들과 하율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범죄이자 한 가문의 어두운 민낯입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이기혁 기자의 눈은 뜨거운 정의감으로 빛났다. 이기혁 기자는 즉시 취재팀을 꾸렸다. 그들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조용히 증거들을 교차 검증하고 추가적인 증인들을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윤정호 전 회장이 김수현 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과 초의 상무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 초의 상무는 윤정호 전 회장의 충실한 오른팔로서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도맡아 처리했으며 김수현 씨의 사고를 위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윤대호는 윤성그룹 내부에서 초의 상무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초의 상무의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그에게 불리한 정보들을 조금씩 수집했다. 초의 상무는 윤대호의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감히 그에게 대놓고 반항하지 못했다. 윤대호는 겉으로는 초의 상무에게 평소처럼 대하며 방심하게 만들었고 속으로는 그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했다. 어느 날 윤대호는 이기혁 기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는 기자에게 김수현 씨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줄 테니 기사가 나가는 시점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윤대호는 단순히 기사 한 편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윤성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박힌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싶었다. 그것은 윤정호 전 회장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윤성그룹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였다. 이기혁 기자는 윤대호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윤대호 회장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결단력과 용기에 감탄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회장님께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윤대호는 차분하게 답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기혁 기자는 윤대호 회장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윤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율의 권유로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김수현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윤대호 회장의 폭탄 선언과 이어진 이기혁 기자의 심층 보도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윤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시민단체들은 윤정호 전 회장의 엄벌과 윤성그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정호 전 회장과 초의 상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어둠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윤정호 전 회장의 잔존 세력과 그에게 충성하는 이들은 방역을 준비했다. 그들은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윤대호 회장이 아버지의 죄를 폭로한 것은 단지 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략이며 하율의 백화점 절도 미수 사건은 그들의 자작극을 위한 명분이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윤대호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민준은 최 상무가 체포되기 전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윤정호 전 회장과 최 상무가 김수현 씨의 죽음을 논의했던 녹취록 원본, 그리고 당시 수현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청부업자들과의 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증거들은 익명의 제보들이 단순한 음해임을 명확히 증명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윤정호 전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윤대호 회장마저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녹취록에는 윤정호 전 회장이 대호는 수연이 일만 아니면 완벽한 후계자인데 가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차가운 사업가로 만들겠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윤정호 전 회장이 김수현 씨의 죽음을 윤대호 회장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정호 전 회장의 악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윤대호 회장과 하율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었다. 최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민준이 제시한 증거들과 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윤정호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수현 씨를 처리했으며 그 대가로 윤성그룹의 고위직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윤정호 전 회장을 향한 수사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윤정호 전 회장이었다. 그는 현재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의 변호인단은 그의 건강 문제를 내세워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 그들은 여론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했다. 윤대호는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진실을 마주할 것을 설득하려 했지만 윤정호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아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격분했고 심지어 하율의 백화점 절도, 미수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이 윤성그룹을 누가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딸의 추악한 짓도 내가 다 덮어줬는데 감히 날 물고 늘어져. 윤정호의 목소리는 병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는 듯했다. 하율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폭언에 그녀는 몸을 떨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다. 아빠 더 이상 할아버지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증거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래야 윤성그룹도 아버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정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윤대호와 하율을 병실에서 내쫓았다. 윤대호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다. 검찰은 윤정호 전 회장에 대한 강제 소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병원에 대기하고 있던 윤정호의 변호인단은 물론 그에게 충성하는 경호원들이
강하게 저항했다.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윤성그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은 이제 대중에게 생중계되는 거대한 쇼가 되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하율의 어머니 최미연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딸이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윤대호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희 남편과 딸은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제 시아버님의 죄를 덮기 위해 이 모든 소란을 벌이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최미연은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그녀의 등장은 윤정호 측에게는 예상치 못한 한 방이었다. 윤성그룹의 안주인이 남편과 딸의 편에 섰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최미연은 과거 김수현 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윤정호 전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최미연과의 정략 결혼을 강요하면서 윤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이 윤대호 회장의 첫사랑을 대체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평생 고통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고백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 또한 피해자였고 이제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다. 최미연의 증언은 검찰의 수사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검찰은 윤정호 전 회장을 결국 강제로 소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 상무의 진술과 이민준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한때 재계 거인이었던 그의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정호 전 회장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 상무는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윤성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윤대호 회장은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관행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윤성그룹은 서서히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율은 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윤성그룹의 상속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정호 전 회장의 몰락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었다. 윤성그룹 내부에는 아직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윤대호 회장의 개혁에 저항했다. 특히 윤대호 회장이 김수현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하려 하자 그들은 과거 윤성그룹의 비리를 함께 저질렀던 다른 기업들과 연합하여 윤대호 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대호 회장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들을 선동했고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조장했다. 윤성그룹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윤대호 회장은 그룹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는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하율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빠 옆에 있어요. 그리고 윤성그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빠가 시작한 개혁을 끝까지 해내야 해요. 하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녀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성그룹의 투명 경영을 지지하고 윤대호 회장의 개혁 의지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백화점 절도 미수 사건이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그녀의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또한 예나의 삼촌인 이기혁 기자는 윤대호 회장을 비난하는 세력들의 배후에 있는 기업들의 불법 행위들을 파헤치는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여론은 다시 윤대호 회장에게로 돌아섰다. 시민들은 윤대호 회장의 개혁을 지지했고 윤성그룹 불매운동은 오히려 반대 세력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윤대호 회장을 압박하던 세력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서 그들은 하나둘씩 백기를 들었다. 윤성그룹은 위기를 넘기고 윤대호 회장의 개혁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다. 윤성그룹은 과거의 어둠을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싸움의 과정에서 하율은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찾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었다. 윤대호 회장의 폭탄 선언과 이어진 이기혁 기자의 심층 보도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윤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시민단체들은 윤정호 전 회장의 엄벌과 윤성그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려 윤정호 전 회장과 최 상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어둠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윤정호 전 회장의 잔존 세력과 그에게 충성하는 이들은 방역을 준비했다. 그들은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윤대호 회장이 아버지의 죄를 폭로한 것은 단지 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략이며 하율의 백화점 절도 미수 사건은 그들의 자작극을 위한 명분이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윤대호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민준은 최 상무가 체포되기 전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윤정호 전 회장과 최 상무가 김수현 씨의 죽음을 논의했던 녹취록 원본, 그리고 당시 수현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청부업자들과의 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증거들은 익명의 제보들이 단순한 음해임을 명확히 증명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윤정호 전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윤대호 회장마저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녹취록에는 윤정호 전 회장이 대호는 수연이 일만 아니면 완벽한 후계자인데 가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차가운 사업가로 만들겠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윤정호 전 회장이 김수현 씨의 죽음을 윤대호 회장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정호 전 회장의 악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윤대호 회장과 하율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었다. 최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민준이 제시한 증거들과 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윤정호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수현 씨를 처리했으며 그 대가로 윤성그룹의 고위직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윤정호 전 회장을 향한 수사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윤정호 전 회장이었다. 그는 현재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의 변호인단은 그의 건강 문제를 내세워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 그들은 여론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했다. 윤대호는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진실을 마주할 것을 설득하려 했지만 윤정호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아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격분했고 심지어 하율의 백화점 절도, 미수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이 윤성그룹을 누가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딸의 추악한 짓도 내가 다 덮어줬는데 감히 날 물고 늘어져. 윤정호의 목소리는 병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는 듯했다. 하율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폭언에 그녀는 몸을 떨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다. 아빠, 더 이상 할아버지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증거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래야 윤성그룹도 아버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정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윤대호와 하율을 병실에서 내쫓았다. 윤대호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다. 검찰은 윤정호 전 회장에 대한 강제 소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병원에 대기하고 있던 윤정호의 변호인단은 물론 그에게 충성하는 경호원들이 강하게 저항했다.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윤성그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은 이제 대중에게 생중계되는 거대한 쇼가 되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하율의 어머니 최미연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딸이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윤대호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희 남편과 딸은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제 시아버님의 죄를 덮기 위해 이 모든 소란을 벌이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최미연은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그녀의 등장은 윤정호 측에게는 예상치 못한 한 방이었다. 윤성그룹의 안주인이 남편과 딸의 편에 섰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최미연은 과거 김수현 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윤정호 전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최미연과의 정략 결혼을 강요하면서 윤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이 윤대호 회장의 첫사랑을 대체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평생 고통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고백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 또한 피해자였고 이제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다. 최미연의 증언은 검찰의 수사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검찰은 윤정호 전 회장을 결국 강제로 소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 상무의 진술과 이민준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한때 재계의 거인이었던 그의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정호 전 회장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 상무는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윤성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윤대호 회장은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관행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윤성그룹은 서서히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율은 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윤성그룹의 상속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정호 전 회장의 몰락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었다. 윤성그룹 내부에는 아직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세력들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윤대호 회장의 개혁에 저항했다. 특히 윤대호 회장이 김수현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하려 하자 그들은 과거 윤성그룹의 비리를 함께 저질렀던 다른 기업들과 연합하여 윤대호 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대호 회장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들을 선동했고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조장했다. 윤성그룹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윤대호 회장은 그룹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는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하율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빠 옆에 있어요. 그리고 윤성그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빠가 시작한 개혁을 끝까지 해내야 해요. 하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녀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성그룹의 투명 경영을 지지하고 윤대호 회장의 개혁 의지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백화점 절도 미수 사건이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그녀의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또한 예나의 삼촌인 이기혁 기자는 윤대호 회장을 비난하는 세력들의 배후에 있는 기업들의 불법 행위들을 파헤치는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여론은 다시 윤대호 회장에게로 돌아섰다. 시민들은 윤대호 회장의 개혁을 지지했고 윤성그룹 불매운동은 오히려 반대 세력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